제발 그 냄새나는 온기 좀 그만 끼고 돌아요. 이제 여기가 어머니 집이니까 우릴 찾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요. 아들 박영호는 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던 된장독을 발로 차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곤 눈발이 날리는 폐가에 늙은 어머니를 버려둔 채 차갑게 떠나버렸죠. 하지만 영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폐가에 버려진 어머니가 아들 차가 떠나자 낡은 된장독에서 꺼낸 것이 그들의 목숨줄을 쥔 500억짜리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확히 10분 뒤 축배를 들어야 할 아들이 왜 피눈물을 흘리며 기절초풍하여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과연 어머니는 어떤 참교육으로 폐륜 아들을 응징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평안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고요했던 폐가의 정적을 찢어발겼고 수십 년을 묵혀온 낡은 된장독은 차가운 얼음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이나 뒹굴었습니다. 박영호는 구두 끝에 묻은 된장 찌꺼기를 더럽다는 듯 털어내며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 김말순을 향해 핏대를 세워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발 그 냄새나는 온기 좀 그만 끼고 돌아요. 똥오줌도 못 가리면서 대체 이건 왜 챙기냐고요. 아들의 고함 소리는 낡은 석가래에 부딪혀 메아리쳤고 말수는 깨진 독조각을 부여잡은 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애처롭게 붙잡았죠. 영호야, 안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돼. 제발 이러지 마라. 하지만 영호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고 말수는 힘없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영호에게 어머니란 존재는 그저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지긋지긋한 짐짝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창문을 반쯤 내린 채 노인네, 여기서 죽든 살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라는 비수를 꽂는 말만 남기고 엑셀을 밟아버렸어요. 그는 룸미러 속에 비친 뼛속까지 시린 칼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어머니의 작아진 모습을 애써 외면했죠. 차 문이 닫히자 외부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히터의 따뜻한 온기가 영호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으나 그 즐거움은 오직 돈 때문이었어요. 이제 이 골칫덩어리 어머니도 처리했으니 서울로 돌아가 진미푸드 매각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었거든요. 그 계약이 성사되면 자신의 손에 떨어질 돈이 무려 500억 원이었기에 영호는 벌써부터 그 돈으로 즐길 화려한 인생을 상상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버리고 도로를 달린 지 정확히 10분이 흘렀을 무렵 영호의 조수석에 놓인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발신자는 회사 매각을 담당하는 김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 나 지금 서울 가는 길이야. 계약 준비는 다 됐지? 영호는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넘어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마치 초상집처럼 다급하게 떨려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매수자 측에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회장님의 직인이 없으면 이 계약은 원천 무효라는데요. 영호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며 되물었습니다. 직인이라니? 어머니 인감도장 내가 다 챙겼잖아. 뭐가 문제야? 김 변호사는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어요. 일반 인감이 아니에요. 창업주 김말순 회장님이 특수 제작한 황금 용문이 직인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게 없으면 대주주 승인이 안 떨어진다고요. 영호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데? 김 변호사의 이어지는 대답은 영호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회장님이 평생 보물처럼 아끼시던 그 오래된 된장독 이중 바닥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사장님, 그 독 지금 가지고 계시죠? 순간 영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자신이 발로 차서 산산조각 냈던 그 옹기 조각들이 슬로 비디오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으아, 안 돼. 영호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도로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핸들을 꺾었어요. 500억 원이 눈앞에서 잿더미가 될 판이었으니까요. 그게 그 안에 있었다고? 그 썩은 된장독 안에? 영호의 눈동자는 탐욕과 공포로 뒤집혀 있었고 그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폐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계는 이미 시속 120km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영호의 눈에는 오직 깨진 독조각밖에는 보이지 않았죠. 10분. 아직 10분밖에 안 지났어. 어머니가 아직 거기 있을 거야. 조각이라도 찾아야 해. 그는 입술을 깨물며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밟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페류나의 편이 아니었던 걸까요? 급하게 유턴을 하던 영호의 차바퀴가 그늘진 산모퉁이의 블랙아이스를 밟고 미끄러졌어요. 안 돼. 멈춰. 멈추라고. 영호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체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빙글빙글 돌며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했죠. 쾅! 굉음과 함께 영호의 차는 산비탈 아래로 구를 수밖에 없었고 에어백이 터지며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영호의 얼굴 위로 쏟아졌으며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는 허공에 헛손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 500억. 어머니. 피투성이가 된 영호가 기절한 사이 폐가 앞에는 검은색 최고급 리무진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조금 전까지 흙바닥에 버려졌던 김말순이 흙 묻은 몸빼 바지를 털어내며 서늘한 눈빛으로 아들이 사고 난 산비탈 쪽을 응시했죠. 그녀의 곁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수행비서가 깨진 된장독 파편 사이에서 무언가를 소중히 주워 담고 있었고 말수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가자. 내 아들은 10분 전에 죽었다. 이제부터 사냥을 시작해야지. 리무진은 굉음을 내며 사라졌고 눈보라치는 폐가에는 깨진 독조각만이 쓸쓸하게 남겨졌을 뿐이었습니다. 박영호는 깨진 앞 유리창 사이로 피범벅이 된 몸을 겨우 빼내며 차가운 눈밭 위를 짐승처럼 기어갔습니다. 머리에서는 붉은 선혈이 흘러내려 한쪽 눈을 가렸고 찢어진 정장 바지 사이로 드러난 다리는 감각이 없을 만큼 덜덜 떨려왔어요. 오직 500억 원이 든 된장독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망가진 몸을 이끌고 사고 지점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폐가까지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죠.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으며 영호는 마침내 어머니를 버렸던 그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야 할 깨진 독조각들과 어머니, 김말순의 모습이 마치 거짓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텅 빈 흙바닥을 손톱이 뒤집히도록 긁어대며 절규했어요. 어디 갔어? 그 독조각들 다 어디 갔냐고. 어머니, 이 노망난 노인네 어디 숨었어?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돌아오는 건 싸늘한 산바람 소리뿐이었고 영호는 공포와 분노로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누군가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어머니와 된장독을 통째로 데려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그 직인을 영영 찾지 못한다면 500억 원은커녕 위약금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감옥에 가야 할 판이었거든요. 영호는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폐가 안쪽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 어머니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죠. 한편 그 시각 며느리 최지숙은 영호가 사고가 난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폐가의 안방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에 구역질을 해대며 명품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은 채 투덜거렸어요. 어우, 지독해. 어머니는 대체 이런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사신 거야? 돈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 지숙은 장롱 서랍을 거칠게 열어제꼈지만 나오는 것은 구멍난 양말과 낡은 내복뿐이었고 신경질적으로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지숙의 하이힐 굽이 낡은 장판에 찢어진 틈새에 걸리면서 바닥이 텅 빈 듯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녀의 눈이 번뜩였고 본능적으로 장판을 손으로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이 썩은 장판을 걷어내자 그 밑에는 신문지로 꽁꽁 싸맨 두툼한 뭉치 하나가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흥분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먼지 쌓인 신문지 포장을 급하게 벗겨냈어요. 그러자 그 안에서는 꼬깃꼬깃한 낡은 통장 하나와 비상금이라고 적힌 누런 봉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숙은 침을 꿀꺽 삼키며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했고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는 기괴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여보, 이거 봐. 10억이야, 10억? 이 노인네가 치매라더니 뒤로 돈을 이렇게나 챙겨뒀었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분명 10억 원이었고 지숙은 그것이 김말순 회장이 파놓은 가짜 미끼인 줄은 상상도 못한 채 환희에 젖어 통장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때 방문이 쾅 열리며 피투성이가 된 영호가 좀비처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숙은 남편의 몰골을 보고 놀라기는커녕 10억 원이 든 통장을 영호의 눈앞에 흔들어대며 소리쳤어요. 여보, 당신 꼴이 왜 그래?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 좀 봐. 어머니가 장판 밑에 10억을 숨겨뒀어. 우리 이제 살았다고. 영호는 흐릿한 눈으로 지숙이 흔드는 통장을 바라보았고 순간적으로 안도감이 밀려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된장독은 잃어버렸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는 충분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피 묻은 손으로 통장을 낚아채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그래, 역시 하늘은 내 편이야. 10억이면 일단 계약금은 막을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썩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밖에서는 자신들의 목을 조여올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지만 탐욕의 눈이 먼 부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그들이 손에 쥔 통장이 사실은 이미 10년 전에 거래가 중지된 폐기된 깡통, 계좌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 김말순이 준비한 지옥으로 가는 첫 번째 입장권일 줄은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시각 서울 도심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진미 푸드 본사. 펜트하우스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회장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를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죠. 화면 속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폐가에서 10억 원짜리 가짜 통장을 들고 춤을 추던 아들.
박영우와 며느리 최지숙의 모습이 마치 실험실의 쥐새끼들처럼 선명하게 송출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국자 대신 투명한 크리스털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술이 아닌 쓰디쓴 보리차였습니다. 말수는 화면 속 아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70평생 뜨거운 국밥을 말아오며 굳은 살이 박인 그녀의 손마디는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영호의 집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붙여놓은 새빨간 압류. 딱지가 고가구와 명품 가전마다 흉물스럽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피 묻은 붕대를 머리에 칭칭 감은 채 텅 빈 금고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죠. 지숙이 폐가에서 찾아낸 그 통장은 은행에 가져가자마자 도난 및 분실 신고된 대포 통장임이 드러나 은행 창구에서 망신만 당하고 쫓겨난 뒤였어요. 영호는 바닥에 떨어진 압류 딱지를 구둣발로 지지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기랄, 그 노인네가 우릴 속였어. 10억은커녕 10원도 없는 깡통 계좌였잖아.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늘한 조소를 흘렸습니다. 아들이 겪고 있는 그 절망감은 자신이 10분 전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졌을 때 느꼈던 비참함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모니터 가까이 다가가 탐욕으로 일그러진 며느리 지숙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너희가 내 된장독을 깬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가 녹아내리도록 느끼게 해주마. 말순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식을 제 손으로 무너뜨려야 하는 어미에 찢어지는 가슴 통증이 명치 끝을 묵직하게 짓눌러 왔습니다. 화면 속 부부는 급기야 서로를 탓하며 추악한 난투극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지숙이 영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악을 써댔죠. 이 무능한 인간아, 내가 운전만 똑바로 했어도 된장독은 찾았을 거 아니야. 내 명품 가방이랑 폐물들 다 압류당하게 생겼는데 어쩔 거야. 영호 역시 지지 않고 지숙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평소에 어머니한테 좀만 잘했어도 이런 일 없었어. 밥상에 쉰내 나는 김치만 올릴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부부의 고성은 펜트하우스의 스피커를 통해 말순의 귀에 생생하게 박혔고 그들은 바닥을 구르며 서로의 바닥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단정한 차림의 송 비서가 들어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영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깨진 독조각 속의 내용물을 말순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죠. 곰팡이 핀 된장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는 낡은 비닐 뭉치였지만 그것은 진미푸드의 500억 매각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황금 용문이 직인이었습니다. 송 비서는 화면 속 난장판을 곁눈질로 확인한 뒤 침착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영호 사장의 자금줄은 모두 차단했습니다. 사채업자들도 10분 내로 저 집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말순 회장은 직인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을 등진 채 송 비서에게 낮고 굵은 목소리로 다음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쥐구멍에 몰린 쥐에게 달콤한 독이 든 치즈를 던져줄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송 비서, 이제 미끼를 던져라. 영호놈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제안을 하러 가라고. 내 아들은 멍청해서 분명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올 게다. 말순의 눈빛이 매서운 독수리처럼 빛났고
화면 속 영호의 집 초인종이 사채업자들의 방문을 알리며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을 점거한 사채업자들의 무자비한 폭력은 오만방자했던 박영호의 자존심을 바닥까지 짓뭉개버렸습니다. 험상궂은 남자는 영호의 멱살을 틀어쥐고 거실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며 박 사장, 우리 인내심 시험하지 마. 된장독인지 뭔지 못 찾았으면 신장이라도 내놔야 할 거 아니야.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영호는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을 느끼면서도 공포에 질려 살려주세요. 며칠만 기다려주면 어떻게든. 이라며 비굴하게 애원할 수밖에 없었죠. 옆에 있던 지숙 역시 명품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 치다 바닥에 나뒹굴었고 집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또각또각 차가운 구두굽 소리가 소란스러운 거실의 공기를 단숨에 갈라놓았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송 비서가 들어서자 사채업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호는 퉁퉁 부은 눈을 간신히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송 비서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영호 앞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묵직한 검은색 칠 가방을 꺼내 탁자 위에 쿵 하고 내려놓으며 말했죠. 사장님, 회장님의 마지막 호의입니다. 이걸로 급한 불부터 끄시죠. 영호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고 그 액수는 무려 5억 원에 달했습니다. 영호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지숙은 비명을 지르며 돈다발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송 비서는 돈다발에 정신이 팔린 부부에게 금박이 박힌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 주말에 있을 진미 푸드 창립 30주년 기념식이자 사장님의 공식 회장 취임식 초대장입니다. 영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번쩍 들었죠. 취임식? 어머니가 나를 회장으로 승진시켜 주신다고? 정말이야? 송 비서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님의 전언이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핏줄은 물보다 진하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실수는 했지만 결국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은 하나뿐인 아들 아니겠냐고요. 대신 취임식 전까지 품위를 갖추고 조용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영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을 짓누르던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착각이 다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가에 묻은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그럼 그렇지. 노인네가 나 말고 누구한테 회사를 주겠어? 된장독. 깬 건 화나서 쇼 한 번 하신 거야. 라고 제멋대로 상황을 합리화했거든요. 그는 송 비서가 돌아가자마자 사채업자들에게 5억 원 중 일부를 던져주며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 나 곧 회장 될 몸이야. 그때는 너희들 다 콩밥 먹을 줄 알아. 돈을 받은 연기자들은 비웃음을 삼키며 물러났고 영호는 다시 세상의 주인이 된 양 어깨를 폈습니다. 다음 날 영호와 지숙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백화점 명품관을 활보했습니다. 영호는 5억 원 중 남은 돈을 흥청망청 쓰며 최고급 이탈리아 양복을 맞췄고 지숙 역시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었죠. 점원이 어머 사모님, 정말 귀티가 흐르세요. 곧 회장 사모님 되신다면서요? 라고 아부를 떨자 지숙은 콧대를 높이며 대답했습니다. 호호 당연하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요. 그깟 된장독 좀 깼다고 며느리를 내치시겠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달콤한 사치가
곧 다가올 처참한 몰락을 위해 준비된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거울 속에 비친 번쩍이는 슈트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으나 그 눈빛은 여전히 오만하기 짝이 없었죠. 어머니, 진작 이렇게 나오셨어야죠. 제가 회장 되면 그깟 곰팡이 핀 된장 말고 최고급 캐비어로 효도해 드릴게요.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사실 김말순 회장은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아들의 취임식 날 터뜨릴 핵폭탄금 영상을 최종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입은 그 비싼 양복이 며칠 뒤에는 차가운 수위보다 더 비참한 죄수복으로 변하게 될 운명이었으니까요. 과연 영호는 이 달콤한 꿈에서 언제쯤 깨어나게 될까요? 송 비서가 건넨 5억 원은 아들을 살리는 구명줄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뼈조차 추리지 못하게 만들 치명적인 미끼였습니다. 영호 부부가 파티를 준비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순간에도 시계바늘은 냉혹하게 그들의 파멸을 향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된장독을 깬 대가가 겨우 5억 원으로 무마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그들의 어리석음은 곧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열고 말 것입니다. 송 비서가 전한 김말순 회장의 두 번째 지시는 박영호에게 있어서는 돈을 뺏기는 것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장 취임 전 진미푸드의 근간이 되는 전국의 허름한 가맹점, 100곳을 직접 찾아가 육수 끓이는 법을 배우고 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영호는 이 명령을 듣자마자 내가 회장 될 몸인데 그 더러운 시장 바닥을 왜 기어다녀야 하냐 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당장 5억 원을 토해내고 취임식을 취소하겠다는 비서의 으름장에 결국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최고급 이탈리아 슈트를 벗어던지고 꼬질꼬질한 때가 묻은 작업용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착용해야만 했죠. 영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남루한 행색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이 또한 500억 원을 손에 넣기 위한 잠깐의 연극이라 생각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호의 기만적인 쇼윈도 효도 투어가 대대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방송사 카메라와 기자들을 대거 대동하고 서울 변두리의 가장 낙후된 순대국밥집 가맹점을 찾았어요.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 영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아들의 표정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국자를 저었고 칠순이 넘은 가맹점주 할머니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죠. 어르신, 저희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이 맛, 제가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피땀이 서린 이곳이 바로 제 고향입니다. 그의 가식적인 멘트에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고 TV를 보던 사람들은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녹화 버튼이 꺼지는 순간 영호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는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뒷골목으로 나가 방금 전까지 점주 할머니의 손을 잡았던 자신의 손을 물티슈로 박박 문지르며 신경질을 부렸죠. 아우씨, 냄새. 이 노인네들은 씻지도 않나? 손에서 썩은 젓갈 냄새가 진동을 하네. 진짜. 영호는 신고 있던 장화로 애꿎은 쓰레기 봉투를 걷어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며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이 짓거리를 99번이나 더 하라고? 내가 회장만 되면 이 구질구질한 가게들 싹 다 밀어버리고 커피숍이나 차릴 거야. 그의 눈빛에는 가맹점주들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지독한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함께 따라 나선 며느리 최지숙의 행태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샤넬 투피스 위에 억지로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홀을 돌며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는 척했으나 그 손놀림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거든요. 손님이 국밥 그릇을 비우자마자 그릇을 낚아채듯 치우며 작은 목소리로 빨리 좀 처먹고 나가지, 국물까지 싹 핥아먹네 거지같이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지숙은 틈만 나면 화장실로 달려가 명품 향수를 온몸에 뿌려댔는데 그것은 시장통의 구수한 육수 냄새가 자신의 비싼 옷에 배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이 가맹점들은 시어머니의 피땀이 어린 터전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혐오스러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우와 지숙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우가 두르고 있는 그 낡은 앞치마의 가슴팍 단추에 김말순 회장이 미리 심어놓은 초소형 고성능 마이크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영우가 뒷골목에서 내뱉은 노인네 냄새 역겹다, 다 밀어버리겠다는 패륜적인 발언들과 지숙이 손님들을 향해 쏟아낸 저주 섞인 막말들은 잡음 하나 없이 깨끗한 음질로 녹음되어 실시간으로 펜트하우스의 서버에 저장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영호가 가맹점주가 정성껏 차려준 새참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소리까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분 단위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100번째 가맹점 방문을 마친 날, 영호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큰절을 올리며 감동적인 클로징 멘트를 날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순례를 통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진정한 경영인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감독의 컷소리가 들리자마자 영호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앞치마를 벗어던졌고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라타며 소리쳤죠. 당장 출발해. 사우나 가서 이 거지 같은 냄새부터 빼야겠어. 차 문이 닫히고 리무진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골목 어귀에 숨어있던 송 비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100곳 모두 돌았습니다. 녹음 상태도 아주 완벽합니다.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송 비서의 보고를 받은 김말순 회장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아들이 부부의 생생한 욕설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기어이 참았던 물기 한 방울이 맺혔으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식을 제 손으로 단죄해야 하는 어미의 마지막 연민이었어요. 말수는 책상 위에 놓인 회장 취임식 식순 서류를 집어들고 가장 하이라이트 순서인 신임 회장, 취임사 항목에 빨간 펜으로 굵은 줄을 긋고는 떨리는 필체로 적어 넣었습니다. 패륜의 증거 공개. 이제 며칠 뒤면 영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가식의 탑이 전 국민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세상이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차가운 금속성이 감돌던 펜트하우스의 정막을 깬 것은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들려온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유학을 마치고 막 귀국한 손녀이자 말순의 유일한 조력자인 송수정이 여행 가방을 내팽개치고 달려와 말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말순은 거친 손으로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지켜보며 얼어붙었던 가슴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죠. 수정은 말순이 시장바닥에서 주워 키운 고아였지만 핏줄로 이어진 아들 영호보다 100배는 더 살갑고 진심으로 할머니를 위하는 아이였으니까요. 말순은 수정의 얼굴을 감싸주며 물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냐, 내 강아지.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오니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구나.
수정은 품에서 투박하게 포장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던 며느리 지숙과는 달리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수정이 유학생활 틈틈이 밤을 새워 직접 뜬 빨간색 털목도리였습니다. 수정은 수줍게 웃으며 할머니의 목에 목도리를 둘러드렸어요. 할머니, 무릎도 시원찮으신데 올겨울 유난히 춥잖아요. 이거 제가 한 코 한 코 짠 거예요. 비싼 건 아니지만 할머니 체온 지켜드릴 거예요. 말수는 목에 닿는 가스라면서도 따뜻한 털실의 감촉에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500억 원이라는 차가운 돈다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였기 때문입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에 숨겨진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미푸드의 500억 매각을 결정짓는 황금 용문이 직인과 권리증이 차가운 빛을 내뿜으며 놓여 있었죠. 하지만 말수는 망설임 없이 그 천문학적인 가치의 서류들을 꺼내 책상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그 텅 빈 금고 자리에 방금 수정이 선물한 빨간 털목도리를 소중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의아해하는 송 비서와 수정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진짜 유산은 이 목도리다. 돈은 사람을 미치게 하고 가족을 찢어놓지만 이 아이의 마음은 나를 살게 하지 않느냐. 영호 그놈이 탐내는 종이 쪼가리는 이제 유산이 아니라 놈을 단죄할 흉기일 뿐이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유리창에 비친 말순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핏줄인 아들은 돈을 위해 어미를 버렸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 수정은 마음을 다해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아이러니의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말수는 금고 문을 굳게 닫으며 500억 원짜리 권리증을 하찮은 휴지 조각처럼 손끝으로 튕겼습니다. 이제 이 가짜 유산은 탐욕에 눈이 먼 아들과 며느리를 파멸의 구덩이로 유인할 가장 먹음직스러운 미끼가 되어줄 것입니다. 말수는 수정을 꼭 껴안으며 내일 있을 최후의 만찬을 준비할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정아, 내일 저녁에는 영호 내외를 부를 거다. 내가 끓인 마지막 국밥을 먹여보내야지. 그게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란다. 수정은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목도리의 온기만이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장 취임식을 하루 앞둔 저녁, 진미푸드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대리석 식탁 위에는 스테이크나 와인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박한 순대국밥 2그릇만이 덩그러니 차려졌습니다. 김말순 회장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늘 입던 허름한 몸빼 바지 차림으로 식탁 상석에 앉아 아들 박영호와 며느리 최지숙을 맞이했죠. 영호는 최고급 명품 정장을 빼입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들어왔으나 식탁 위에 소박하다 못해 초라한 밥상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500억 원이 굴러들어온다는 생각에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과장된 목소리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취임 축하 파티라면서요. 호텔 뷔페도 아니고 웬 국밥입니까? 역시 어머니 검소하신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지숙 역시 코를 찌르는 돼지. 누린내에 비위가 상한 듯 명품 손수건으로 코끝을 톡톡 두드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국밥을 깨작거렸지만 속으로는 내일 회장만 되면 이딴 싸구려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겠다며 이를 갈고 있었거든요. 말수는 그런 두 사람의 가식적인 태도를 묵묵히 지켜보며
자신이 직접 끓인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것은 70평생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팔아온 피와 땀 같은 국물이었으나 이제는 탐욕에 눈이 먼 아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자비이자 작별 인사가 될 참이었습니다. 말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영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무거운 질문을 던졌어요. 영호야, 밥 먹기 전에 어미가 딱 하나만 묻자. 너는 정말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느냐? 돈보다 핏줄이 더 중하다는 내 말을 이제는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식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영호는 국밥을 뜨던 숟가락을 멈칫했습니다. 말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만약 여기서 영호가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며 돈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면 그녀는 모든 복수 계획을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벼랑 끝에 선 자식에게 던져준 어미의 마지막 동아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500억 원이라는 숫자만이 붉은색 네온사인처럼 번쩍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호는 식탁 아래로 허벅지를 꼬집어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말순의 거친 손을 덥석 잡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지난 100곳의 가맹점을 돌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우셨는지 뼈저리게 느꼈다고요. 저한테는 돈보다 어머니가 1000배, 10,000배 더 소중합니다. 옆에 있던 지숙도 질세라 눈가를 훔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이 요즘 매일 밤 어머니 생각하면서 잠도 못 자요. 저희 진심 믿어주세요. 그들의 화려한 언변은 청산유수였으나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오직 탐욕이라는 검은 뱀만이 다리를 틀고 앉아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잡힌 손을 슬그머니 빼내며 깊은 한숨과 함께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역시나 기대는 산산이 조각났고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심판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송 비서에게 눈짓을 했고 송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 두툼한 가죽 서류철을 영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좋다. 내 말이 정 그렇다면 나도 너를 믿으마. 이게 바로 경영권 승계 계약서다. 읽어볼 것도 없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맨 뒷장에 인감 도장만 찍거라. 영호는 계약서라는 말에 눈이 뒤집혀 서류를 낚아챘고 깨알같이 적힌 조항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주머니에서 인감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계약서의 제사조 사항에 본 계약 서명. 즉시 피상속인의 모든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상속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폐륜 행위 발각 시 전 재산을 즉각 사회에 환원한다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영호는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계약서에 도장을 쾅쾅 내리찍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인주 자국이 종이 위에 박히는 순간 영호와 지숙은 서로를 마주보며 승리의 미소를 교환했죠. 하하,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이제 이 회사는 제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영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포효했으나 말수는 국밥 그릇을 조용히 옆으로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춤이라도 출 듯 들떠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래, 맘껏 웃어두거라. 내일 이 시간쯤이면 그 웃음이 피눈물로 바뀌어 있을 테니 이것으로 부모 자식의 연은 끝이다. 펜트하우스의 창밖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비수처럼 번뜩였고 식어 빠진 국밥 국물 위에는 기름기만이 둥둥 떠다니며 그들의 비극적인 내일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진미푸드 창립 30주년 기념식이자 신임 회장. 취임식이 열리는 S호텔 그랜드 볼룸은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황금빛 조명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깔린 붉은 레드카펫 위로 검은색 리무진이 멈춰서자 수많은 기자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져 나왔어요. 차 문이 열리고 박영호가 당당하게 발을 내딛자 좌중의 시선은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어제 어머니에게 받아낸 5억 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채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거만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댔죠. 영호의 곁에는 최지숙이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그녀 역시 목에 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연신 만지작거리며 콧대를 하늘 높이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환호와 박수 소리에 취해 자신들이 서 있는 그 붉은 카펫이 곧 피로 물들 처형대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지숙은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사모님들, 무리에게 다가가 보란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김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호호, 제 목걸이 보느라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가업 물려받느라 고생한다고 특별히 선물해 주신 거예요. 역시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니까요. 그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곰팡이 핀 폐가를 뒤지던 자신의 처지는 싹 지워버린 채 우아한 재벌가 며느리 흉내를 내기에 바빴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장신구에 감탄하며 부러움 섞인 찬사를 보냈지만 지숙의 등 뒤에서는 저 여자 시어머니 요양원에 보냈다더니 팔자가 편내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호 역시 샴페인 잔을 한 손에 들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이미 회장이 된 듯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자신이 냄새난다며 욕설을 퍼부었던 가맹점주들이 정장 차림으로 인사하러 오자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이고, 점주님들 오셨습니까? 제가 회장이 되면 가맹점 지원금부터 대폭 늘릴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하하. 영호는 호탕하게 웃어 젖혔지만 그의 눈빛은 점주들의 낡은 양복 소매를 보며 경멸을 숨기지 못했죠. 그는 속으로 오늘만 지나면 너희들 다 내치고 직영점으로 싹 갈아엎을 거다라고 뇌까리며 독이 든 축배를 들이켰습니다. 한편 연회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2층 조명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김말순 회장은 유리창 너머로 아들 부부가 하객들 앞에서 연기하는 꼴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곁에는 손녀 송수정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조작하며 대형 스크린에 송출할 영상 파일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걸 틀까요? 이걸 틀면 삼촌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텐데요. 말수는 지팡이를 꽉 쥐며 아래층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영호를 향해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장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다. 저놈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가는 것뿐이야. 준비해라. 무대 중앙에는 가로 10m가 넘는 초대형 LED 스크린이 아직은 검은 화면인 채로 잠시 후 터질 폭탄을 품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죠.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진미푸드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제2대 회장 박영호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반주와 함께 핀 조명이 영호를 비췄고 그는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영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을 우러러보는 수백 명의 하객을 내려다보며 희열의 찬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준비한 멋진 취임사만 낭독하면 500억 원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영호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준비한 원고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하지만 그가 입을 때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하는 기분 나쁜 잡음과 함께 영호의 등 뒤에 있던 초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며 켜졌습니다. 그곳에는 영호가 준비한 화려한 홍보 영상 대신 며칠 전 눈보라치는 폐가에서 촬영된 낯설고 충격적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죠. 영호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말을 잇지 못하고 멈칫했고 객석에 앉아있던 하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치지직 하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초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운 것은 박영호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추악한 과거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폐가의 황량한 풍경과 함께 늙은 어머니를 짐짝처럼 밀치고 된장독을 발로 차 깨버리는 영호의 패륜적인 모습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그 냄새나는 옹기 좀 그만 끼고 돌아요. 우릴 찾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요. 스피커를 찢을 듯이 터져나온 영호의 독설은 우아했던 호텔 볼룸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영호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악행이 생중계되는 화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뻐끔거렸으나 목구멍에서는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죠. 객석에서는 경악에 찬 비명과 함께 와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영호를 찬양하던 하객들은 입을 틀어막으며 수군대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삽시간에 거대한 비난의 파도가 되어 영호를 덮쳤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제 어미를 저런 폐가에 버린 거야? 회장님 요양 가셨다더니 고려장을 시킨 거였어? 사람들의 눈빛은 존경에서 혐오로 순식간에 뒤바뀌었고 단상 아래 앉아있던 며느리 최지숙은 사색이 되어 핸드백으로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 또한 화면에 등장하며 노인네 냄새난다고 코를 막는 장면이 클로즈업되자 하객들은 그녀를 향해 냅킨과 물병을 집어 던지며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영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호가 지난 며칠간 보여준 가짜 효도의 실체까지 낱낱이 까발렸습니다. 국밥집 뒷골목에서 가맹점주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영호의 목소리와 손님이 남긴 그릇을 치우며 저주를 퍼붓는 지숙의 목소리가 펜트하우스에서 녹음된 그대로 깨끗하게 흘러나왔거든요. 이 짓거리를 99번이나 더 하라고? 회장만 되면 싹 다 밀어버릴 거야. 영호의 본심이 담긴 육성이 울려 퍼지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가맹점주 대표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박영호, 내 놈이 우리를 기만해? 저런 놈이 무슨 회장이야. 당장 내려와. 장내는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영호가 쌓아 올린 공든 탑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핏발선 눈으로 조명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당장 끄란 말이야. 이거 다 조작이야. 내 어머니가 시킨 게 아니라고. 그는 마이크 스탠드를 집어 던지며 발악했으나 영상은 멈추기는커녕 더욱 큰 볼륨으로 그의 죄상을 고발할 뿐이었죠. 영호는 머리를 감싸쥐며 단상 위를 미친 개처럼 뛰어다녔고 지숙은 하객들이 던진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그들을 발가벗겨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잔인한 신문 조명이 되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메인 게이트가 웅장한 소리를 내며 양옆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역광 속에서 휠체어가 아닌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싶었던 김말순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입던 몸빼 바지를 벗어 던지고 진미 푸드의 로고가 박힌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서리빨 같은 기세로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장내는 거짓말처럼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진짜 회장의 귀환을 숨죽여 지켜보았죠. 말순의 곁에는 송 비서와 손녀 수정이 그녀를 호위하고 있었으며 말순의 눈빛은 단상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아들 영호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단상 아래 멈춰서서 마이크를 넘겨받아 났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 박영호는 오늘부로 파면입니다. 아니, 제 아들 박영호는 며칠 전 그 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사형 선고처럼 장내를 울렸고 영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순은 아들을 향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내가 찍은 그 계약서 기억하느냐? 폐륜이 발각되면 전 재산을 환원한다는 조항 말이다. 너는 내 손으로 내 무덤을 판 게다. 이제 너에게 남은 건 500억이 아니라 차가운 감방뿐이다. 벼랑 끝에 몰린 영호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은 순식간에 광기로 변했고 그는 바닥에 떨어진 스테이크용 나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는 못 끝내. 내 돈. 내 500억. 영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나이프를 집어들었고 이성을 잃은 채 단상 아래의 어머니를 향해 몸을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화려한 파티장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 찬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고 탐욕에 먹혀버린 괴물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욕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자 박영호의 뇌관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괴성을 지르며 단상 위에서 뛰어내렸고 손에 쥔 날카로운 스테이크 나이프를 허공에 마구 휘둘러댔습니다.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양옆으로 갈라졌으나 영호의 시선은 오직 단 한 사람, 자신의 어머니 김말순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다 죽여버릴 거야. 내 돈 내놔. 그 돈은 내 거라고. 영호는 거품 문입으로 악을 쓰며 말순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것은 자식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탐욕의 영혼까지 파먹힌 괴물의 발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급하게 달려들었지만 광기에 휩싸인 영호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어머니의 코앞까지 다가간 영호는 말순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나이프 끝을 그녀의 목덜미에 겨눴습니다. 오지 마. 다들 물러서. 안 그러면 이 노인네랑 같이 죽어버릴 거야. 영호의 고함 소리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다가오던 경호원들도 감히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흉기를 들이대는 그야말로 지옥도에서나 볼 법한 끔찍한 폐륜의 현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칼날이 목에 닿은 김말순 회장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떨기는커녕 눈앞에서 헐떡이는 아들을 서글픈 눈빛으로 응시할 뿐이었으니까요. 말순은 목에 닿은 서늘한 칼날의 감촉을 느끼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영호야, 찌르려무나. 돈 때문에 어미를 산속에 버린 놈이 제 어미 심장에 칼 꽂는 건 못하겠느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자식을 괴물로 키운 어미로서의 뼈저린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는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눈동자를 심하게 떨었으나 이내 더욱 악을 쓰며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시끄러워. 설교하지 마. 당장 내 계좌에 500억 쏴. 안. 그러면 진짜 찔러버릴 테니까. 영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말순의 목 피부가 살짝 긁혀 붉은 피가 방울져 흘러내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뒤쪽에서 기회를 엿보던 베테랑 경호원 2명이 영호의 팔을 낚아채며 제압을 시도했습니다. 으악, 이거 나. 놓으라고. 영호가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나이프가 바닥으로 튕겨나갔고 영호는 레드카펫 위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죠. 경호원들은 영호의 팔을 뒤로 꺾어 완전히 결박했고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영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내 돈, 내 회장 자리, 이거 무효야. 우리 엄마가 치매라고. 그의 비명은 처절했으나 그를 바라보는 하객들의 시선은 이미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 남편이 제압당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며느리 최지숙은 남편을 구할 생각은커녕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녀는 영호가 바닥에 깔려 비명을 지르는 틈을 타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고 슬금슬금 뒷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나라도 살아야 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면 그만이야. 지숙은 신발까지 벗어들고 맨발로 도망치려 했으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출동한 경찰들이 아니라 험상궂은 표정의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며칠 전 영호의 집을 점거했던 그들은 지숙이 도망칠 구멍을 원천 봉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딜 가시나 사모님? 남편이 감방 가면 빚은 사모님이 갚으셔야지. 사채업자는 지숙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챘고 지숙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전 몰라요. 다 저 인간이 시킨 거예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지숙은 영호 쪽을 손가락질하며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추악한 본성을 영상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차가운 냉소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지숙의 손목에도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그녀는 그제야 어머니 잘못했어요. 라며 말순을 향해 거짓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 회장은 피 맺힌 목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취임식장은 깨진 유리 조각과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남긴 비릿한 흔적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말순의 곁을 지키던 손녀 수정이 울먹이며 할머니를 부축했고 말순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자, 수정아. 이제 저것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법이 심판할 죄인일 뿐이야. 닫히는 연회장 문 너머로 영호의 500억. 이라는 절규가 메아리처럼 맴돌다 사라졌고 그것이 탐욕스러운 부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탕, 탕, 탕. 판사의 나무 망치가 법대의 단상을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가 엄숙해야 할 법정을 가득 채웠으나 피고인석에 앉은 박영호와 최지숙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엉겨붙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두 사람은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형량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영호는 헝클어진 머리로 핏대를 세우며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 여자가 시킨 거예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빼돌리자고 꼬드긴 건 전부 제 마누라라고요. 라고 악을 써댔습니다. 그러자 지숙 역시 질세라 영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며 소리쳤죠. 웃기지 마. 된장도 깨고 어머니 협박한 건 당신이잖아. 나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이 살인마 같은 인간아.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은 그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보며 혀를 찾고 담당 변호사마저 고개를 저으며 눈을 돌릴 지경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김말순 회장은 그 아수라장을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피해자인 말순에게 발언권을 주자 영호는 그제야 싸움을 멈추고 쇠창살 같은 피고인석 울타리에 매달려 비굴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영호예요.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판사님한테 제발 선처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 감옥 가면 죽어요, 어머니. 영호의 애원 섞인 절규가 법정에 메아리 쳤지만 말순의 눈빛은 한겨울의 폐가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하지만 가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증언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제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자들은 제 목숨과 돈을 맞바꾸려 했던 강도일 뿐입니다. 부디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주십시오. 말순의 서리빨 같은 탄원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 재판부는 주저없이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영호와 최지숙은 직계 존속에 대한 패륜적 유기, 특수 협박, 그리고 사기 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와 맺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사회에 환원하고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영호는 안 돼. 내 돈, 내 인생, 이라며 바닥을 구르며 오열했고 지숙은 그 자리에서 실신하여 교도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가야만 했습니다. 500억 원을 탐하다가 전 재산을 잃고 감옥에 갇히게 된 그들의 최후는 인과응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말순의 펜트하우스로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수용번호 4885 박영호였고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면회 와주세요. 라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손녀 수정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넸으나 말순은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벽난로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툭 하고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검은재로 변해 타들어갔고 말순은 그 불꽃을 바라보며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태워버렸습니다. 죄는 용서할 수 있어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놈이 죗값을 다 치르고 사람이 되어 나올 때까지 내게 아들은 없다. 말순은 다 타버린 재가 굴뚝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낡은 지갑 속에는 영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지갑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 곁에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손녀 수정이 있었고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과 수많은 진미 푸드 가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순은 수정의 손을 꼭 잡으며 어느새 평온을 되찾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가자. 가게 문 열 시간이다. 손님들 기다리시겠다. 두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만이 남아 비정한 모정의 끝을 쓸쓸하게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박영호가 어머니를 폐가에 버렸던
그날처럼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달리 그 쓰러져가던 폐가 터에는 어머니의 집이라는 이름의 번듯한 3층짜리 무료 급식소가 세워져 따스한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죠. 김말순 회장은 약속대로 500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이곳을 지었고 매일 새벽부터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갈 곳 없는 이들에게 뜨끈한 국밥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 대신 급식소 한켠의 쪽방에서 지내고 있었으나 그녀의 얼굴은 500억 원을 쥐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넉넉해 보였어요. 말수는 배식구 앞에 서서 국밥을 받아가는 노숙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더 드시고 가세요. 몸이 재산입니다. 라는 따뜻한 덕담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 급식소의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화장실에서는 푸른 색수의 위에 사회봉사 조끼를 덧입은 박영호가 변기를 닦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범수로 선정되어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이곳으로 파견 나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며 어머니를 버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남들이 싼 오물을 치우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영호는 락스 냄새에 코를 찡그리며 솔질을 해댔고 급식소를 찾은 사람들이 저 사람 그 페류나 회장 아들 아니야?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푹 숙여야만 했죠. 한때 500억 원을 꿈꾸며 세상을 발 아래 두려 했던 그였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거친 손마디와 죄수번호 그리고 뼈저린 후회뿐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봉사자들과 직원들은 식당에 모여 왁자지껄하게 식사를 시작했지만 영호는 감히 그 틈에 끼지 못하고 청소도구함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던 그는 차라리 곰팡이 핀 대걸레 냄새를 맡으며 굶는 편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었고 문득 1년 전 어머니가 차려줬던 그 마지막 국밥을 발로 걷어찼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손을 잡고 잘못했다고 빌었더라면, 그 따뜻한 밥 한 끼를 감사히 먹었더라면, 영호의 눈가에 뒤늦은 회한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영호가 기대고 있던 낡은 사물함. 틈새에서 웬 분홍색 보자기로 투박하게 싼 도시락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좁은 도구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도시락에는 4885번 훈련생이라는 쪽지 하나만 달랑 붙어 있을 뿐이었죠.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고 뚜껑을 여는 순간 하얀 김과 함께 익숙하고도 구수한 냄새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교도소의 짬밥이 아니라 뽀얀 국물에 들깨가루가 듬뿍 들어간 영호가 어린 시절부터 먹고 자랐던 어머니표 순대국밥이었습니다. 영호는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멍하니 국밥을 내려다보다가 허겁지겁 국물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흑!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마자 영호의 입에서는 외마디 탄식이 터져 나왔고 이내 걷잡을 수 없는 오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맛은 1년 전 자신이 냄새나는 싸구려 음식이라며 비웃었던 바로 그 맛이었지만 지금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하고 사무치게 그리운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국밥 그릇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말았고 밥알이 콧물과 눈물에 범벅이 되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숟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죄인된 아들에게 몰래 남겨준 용서이자 마지막 사랑의 온기였습니다. 그 시각 급식소 창가에서
먼발치로 도구함 쪽을 바라보던 김말순 회장은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자 조용히 눈가를 훔치며 돌아섰습니다. 곁에 있던 손녀 수정이 할머니, 삼촌 만나보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말순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씁쓸하게 웃어 보였죠. 아니다. 지금 저 녀석에게 필요한 건 어미의 잔소리가 아니라 스스로 흘리는 참회의 눈물일 게다. 그 눈물이 바닥날 때쯤이면 저놈도 진짜 사람이 되어 있겠지. 말수는 다시 국자를 들고 배식대 앞에 섰고 그녀의 굽은 등 위로 겨울 오후의 따사로운 햇살이 축복처럼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날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비로소 사람이 되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곰팡이 핀 된장독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그래도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입니다. 말순 회장님처럼 꿋꿋하게 그리고 남은 인생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날이 많이 찹니다. 부디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달봄 사연이었습니다.